자, 오늘은 좀 흥미로운, 어쩌면 좀 도발적일 수도 있는 분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2026년 초 한국 증시를 뒤흔들었던 그 격동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왜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분석의 시작부터가 아주 대담합니다. 차라리 내가 예언가 행세를 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봤던 그 시장의 대혼란 있잖아요. 그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여진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올해 1월입니다. 이때 시장을 지배했던 단 하나의 감정이 있었죠. 바로 공포입니다. 이 공포 심리가 엄청난 투매를 불러왔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분석은요. 이게 그냥 시장이 좀 불안했구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일종의 심리 공격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월부터 슬슬 동아시아 위기설이 돌기 시작하더니 2월에는 지정학적 긴장감이 커지고 3월에는 미국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확 올라가죠. 그리고 마침내 4월, 전쟁 공포가 극에 달하면서 코스피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합니다. 딱 넉 달 동안 정말 체계적으로 공포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그럼 대체 누가 이런 엄청난 공포 분위기를 만든 걸까요? 이 분석에 가장 먼저 지목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법한 아주 유명한 예언가예요. 바로 인도 소년 예언가로 알려진 아비기아 아난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예측으로 엄청나게 유명해졌었죠. 이 아난드가 2020년 4월에 한반도에 큰 심리적 충격이 올 거라고 경고를 했고 이 말이 온라인에서 정말 무섭게 퍼져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분석은 아난다가 진짜 설계자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대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진짜 설계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일종의 미끼, 그러니까 연막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는 유명한 예언가가 위기가 온다 하고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그 뒤에서는 진짜 플레이어들, 이 분석에서는 미일 동맹으로 지목하는데 이들이 시장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난드는 그저 전술적인 도구였을 뿐이라는 거죠. 이 심리전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먼저 아난드의 예언으로 공포의 밑밥을 쫙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딱 증시 개장 시간에 맞춰서 미국 대통령이 충격적인 발언을 터뜨리는 거죠. 이게 바로 방아제 역할을 한 겁니다. 목표는 단 하나, 전 세계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지게 만들어서 그 우량 자산들을 헐값에 주워 담으려는 거였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거대한 전략이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납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 개미,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개미들의 반격 전략이요? 분석에 따르면 정말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외세가 파는 거 우리가 그냥 다 사버리면 되지. 바로 이거였습니다. 공포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그 공포를 역이용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은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상황이 한눈에 보입니다. 파란색 막대가 외국인 순매도, 즉 팔고 나간 물량이고요. 빨간색이 개인 순매수, 사들인 물량입니다. 외국인들이 공포에 질려서 수십조 원을 내던지는 동안 우리 개미들은 그걸 그대로 다 받아낸 겁니다. 이건 뭐 거의 전쟁이었죠. 아니, 전 세계가 공포에 떴는데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맞설 수 있었을까요? 그 배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분석은 그 근거가 딱 하나의 정말 압도적인 숫자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바로 70조 원입니다. 70조.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반도체 거인의 1분기 예상 영업이익 합산액이었어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이제 곧 역대급 슈퍼 사이클이 온다는 강력한 신호탄이었던 거죠. 개미들은 이걸 믿었던 겁니다. 자, 이 70조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5월의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게 바로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럼 그 정해진 승리의 시나리오가 뭔지 한번 볼까요? 분석에 따르면 5월에는 4월에 주식을 내던졌던 외국인들이 완벽한 덫에 걸리게 됩니다. 3단계로 진행됐는데요. 첫째, 70조 이익이 공식 발표되면서 시장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겠죠? 둘째, MSCI 지수 조정이 있는데 이러면 글로벌 펀드들이 기계적으로 한국 주식을 다시 사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위적인 공포는 사라지고 이제는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포모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 훨씬 비싼 값에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회복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증시는 과거 일본 버블을 뛰어넘는 버블을 만들 것이다 라는 엄청난 예측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개미들이 꽉 쥐고 안 파니까요. 말 그대로 공급 쇼크가 와서 주가가 폭등할 거라는 거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이 분석은 스케일을 훨씬 더 키웁니다. 이 한국 증시에서의 전투 결과가 단순히 주가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를 가를 두 개의 시나리오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그 두 개의 미래는 바로 버블이냐 아니면 전쟁이냐입니다. 시나리오 A는 이겁니다. 미국의 계획이 실패하고 외국 자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 증시의 급등세에 올라타는 거죠. 새로운 경제 질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시나리오 B가 무섭습니다. 미국이 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대규모 테러 같은 걸 빌미로 아예 판 자체를 뒤엎는 세계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경제를 강제로 리셋하는 거죠. 이 분석은 미국이 지금 외통수, 그러니까 체스에서 말하는 체크메이트 상황에 몰렸다고 봅니다. 만약 트럼프가 전면전을 선택하면 전 세계로부터 고립될 겁니다. 그럼 미국 내부에서 이건 아니다 하고 막으려고 하면 자칫하면 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길을 가도 결국 제국의 자멸로 이어지는 막다른 길에 섰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모입니다. 몰락하는 제국은 마지막에 어떤 수를 둘까요? 순순히 경제적 패권을 넘겨주는 이익을 택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불태우는 전쟁을 택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이죠? 미국의 대통령이 중동 정세에 대해서 막 극단적인 발표를 쏟아내는 타이밍, 그리고 최근 인터넷에서 엄청 화제인 인도의 젊은 점성과 마지막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1분기 압도적인 실적. 자, 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세 가지가 사실은 전 세계 자본시장을 뒤흔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짜인 하나의 거대한 설계도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약간 파편화된 국제 뉴스나 경제 기사로 보이겠죠. 하지만 이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내는 순간 정말 완전히 다른 거대한 그림이 수면 위로 떠오르거든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본질을 너무 자주 놓치곤 하니까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심층 분석 미션이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현재, 그러니까 2026년 4월 15일을 관통하고 있는 이 글로벌 정세와 주식시장의 격변을 아주 날카롭고 도발적인 시각으로 해체해 볼 겁니다. 네, 단순히 오늘 뜬 뉴스를 나열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수많은 잡음과 소음 속에 숨겨진 강대국들의 심리전, 그리고 거대한 자본의 흐름, 또 당장 다음 달인 5월에 다가올 한국 시장의 극적인 단전 시나리오까지 완전히 분해할 겁니다. 정보 과부하로 지친 당신에게 확실한 통찰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우리가 탐구할 관점이 다소 파격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그 차가운 논리를 짚어보는 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거든요. 네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주제는 이른바 공포의 조작입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아비게 아난드라는 인도의 유명한 점성가가 등장해요. 네. 최근 가상자산 포럼 같은 데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맞아요. 이 사람이 올해 4월 하순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 주변에 엄청난 위기가 올 거라고 막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의 개장과 마감 시간에 기가 막히게 맞춰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장중에는 약간 평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다가 장 마감하고 아시아 증시가 열리기 직전에는 이란을 섭기 시대로 돌려놓겠다, 이런 초강경 발언으로 전 세계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는 식이죠. 와, 이 두 가지 현상을 그냥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타이밍이 너무 묘하지 않나요? 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타이밍 정치이자 고도의 심리전으로 봐야 하거든요. 지금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점차 고립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른바 국제적 왕따가 되어가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고립되다 보니 예전처럼 제도권의 공식 발표나 외교 채널만으로는 이 글로벌 자본의 흐름을 마음대로 통제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아하, 그래서 비제도권 스피커, 그러니까 점성과 같은 인물을 일종의 분위기 메이커로 앞세우는 거군요.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이건 마치 마술사의 시선 분산 트릭 같네요. 시선 분산 트릭이요? 네, 한 손으로는 하늘의 별자리를 가리키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엉뚱한 곳에 묶어두고 겁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주식시장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서 사람들의 지갑을 터는 것과 같지 않나요? 와,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대중이 그 화려한 공포라는 조명의 시선을 뺏긴 사이 무대 뒤에서는 아주 은밀하고 기계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지갑을 터는 거죠. 그 장치가 바로 최근에 도입된 미국 주식시장 23시간 거래 시스템입니다. 아, 23시간 거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 공포를 극대화하는 무기가 되는 건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냥 거래 시간이 늘어나서 투자자들한테 편한 거 아닌가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시스템의 이면, 즉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보통 참여자가 많고 거래량이 풍부할 때 가격이 안정되거든요. 그렇죠. 사고 파는 사람이 많아야 하니까요. 네. 그런데 뉴욕의 한밤중, 즉 유동성이 텅텅 비어있는 아시아 시간대에 이 23시간 거래 창구가 열려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이 얇은 얼음판 같은 시장에 대통령의 원전 타격 같은 극단적인 발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막아줄 매수세가 없으니까 가격이 그냥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겠네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요즘 현대 금융시장은 대부분 알고리즘으로 돌아가잖아요. 주가가 특정선 아래로 떨어지면 기계적으로 팔아치우게 설정된 손절매 물량들이 연쇄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아, 감정 없이 그냥 기계가 다 던지는 거군요. 맞아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그 유동성이 마른 시간대를 타격해서 기계적인 폭락을 유도하고 아침에 눈을 뜬 전 세계 개미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서 헐값의 물량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완벽하게 통제된 사냥터가 만들어진 셈이죠. 와, 그러니까 하늘의 별자리가 위기를 만든 게 아니라 거대 자본이 텅 빈 시간대에 유동성 함정을 파놓고 그 위에서 대통령이 스위치를 누르는 전술이었네요. 네, 철저한 심리전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완벽해 보이던 공포 조작 시나리오가 한국 시장에서 엄청난 암초를 만났거든요. 맞습니다. 4월의 그 엄청난 인위적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들이 무너지지 않았죠. 오히려 외국인 자본이 공포를 유발하며 던지는 물량을 시장에서 온몸으로 다 받아냈습니다. 당장 내일 중동에서 전쟁이 나고 동아시아에 위기가 올 것처럼 막 흔드는데 도대체 한국 투자자들은 뭘 믿고 그 물량을 다 쓸어 담았을까요? 약간 미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어떤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팩트였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엄청 높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히는 자그마치 70조 원입니다. 70조 원이요. 와, 청취자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당신이 지금 배가 침몰하는 줄 알고 구명보트를 진짜 헐값에 팔고 바다로 뛰어내렸는데 한 달 뒤에 보니까 당신이 판 그 배가 단 3개월 만에 70조를 벌어들이는 최신형 핵잠수함이었던 걸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하하, 진짜 절망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4월에 공포에 질려서 물량을 던졌거나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외국인 세력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택지가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그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만 하죠. 이것이 바로 다가오는 5월의 대폭등 시나리오를 관통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아,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사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5월에는 자본시장의 거대한 기계장치가 하나 더 작동하거든요. 바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즉 MSCI 반기 리뷰입니다. 경제기사에서 자주 보는 단어네요. 이 MSCI 리뷰와 정확히 어떤 원리로 시장을 폭발시킨다는 건가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생리를 아셔야 합니다. 이 패시브 자금은 펀드 매니저의 감정이나 판단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기계적인 로봇과 같아요. 그냥 정해진 룰대로만 움직이는 로봇이요. 맞습니다. 그 로봇은 MSCI라는 공식, 일종의 레시피만을 따릅니다.
1분기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70조 원이라는 괴물급 실적을 냈기 때문에 이 레시피에서 한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와, 그러면 글로벌 알고리즘 펀드들은 내일 당장 한반도에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해도 뭐 무조건 정해진 비율만큼 한국 주식을 강제로 사담아야 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감정이나 정치적 공포 따위는 개입할 틈도 없이 알고리즘이 그냥 무지성으로 사들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네요. 4월에 한국 개미들과 기관들이 그 주식을 꽉 쥐고 안 팔고 있잖아요. 네, 그 지점에서 시장에 불이 붙는 겁니다. 이걸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부르죠. 아, 공급 쇼크가 오는군요. 게다가 하락을 예상하고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았던 공매도 세력들. 이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면 파산을 면하기 위해 무조건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하거든요. 이걸 숏스퀴즈라고 부릅니다. 와, 사야 할 로봇,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도 널렸고 사서 갚아야만 하는 파산 직전의 공매도 세력도 널렸는데 정작 시장에 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완벽한 진퇴양난이네요. 맞습니다. 그 인위적인 공포의 유효기간이 끝나고 실적이라는 차가운 팩트와 강제 매수라는 기계적 메커니즘이 맞물렸을 때 주가가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역대급이겠는데요? 네, 이건 뭐 과거 일본의 버블 영재 전성기를 넘어서는 역대급 폭등이 될 수 있는 아주 구조적인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얄팍한 심리전이 말 한마디로 주식시장을 털어먹으려던 시도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뜻이네요. 그럼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거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미국은 예전처럼 강력한 한방이 아니라 이렇게 우회적이고 얄팍한 시장 조작에 의존해야만 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이 금융시장에서의 실패는 결국 제국의 군사적, 지정학적 한계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요. 여기서 최근에 등장한 아주 흥미로운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타코입니다. 타코요? 먹는 타코는 아닐 테고 무슨 뜻이죠? 영어로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도망친다. 이 문장의 앞글자를 딴 약자입니다. 겉으로는 막 당장이라도 이란 원전에 다 떼져 부술 것처럼 요란하게 으름장을 놓지만 실제로는 그냥 치고 빠지기만 한다는 거군요. 네, 생각해보세요. 진정한 강대국은 굳이 마이크에 대고 요란하게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항공모함을 보내서 실력 행사를 해버리죠. 그렇죠. 진짜 강자는 말이 없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극단적이고 과격한 발언만 계속 쏟아내는 건 역설적으로 전면전을 수행할 실제적인 동력이 바닥났다는 걸 전 세계에 자백하는 꼴이거든요. 왜 동력이 바닥난 건가요? 무기는 많잖아요. 무기 숫자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현대전의 핵심인 보급 라인, 그리고 동맹국의 전폭적인 지원, 무엇보다 자국 내 정치적 결속력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질적 군사력이 10위권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냉정한 평가까지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동맹국, 특히 한국에 그렇게 집착하면서 무리수를 두는 거군요. 지금 주한미군 4만 5천 명을 사실상 볼모로 잡고 한국의 중동 지상군 파병을 강요하고 있잖아요. 무슨 서사적 분노작전, 이런 거창한 이름까지 붙여가면서요. 네, 절박한 거죠. 그런데 사실 제가 이 흐름을 보면서 제일 소름 돋았던 건 미국의 적대국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바로 일본의 태도였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 대통령 옆에서 아주 활짝 웃고 있었거든요. 그 미소요. 그 미소의 이면에 숨겨진 일본의 심층적인 지정학적 계산을 반드시 읽어내야 합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마치 사냥개가 주인을 향해서 꼬리를 막 흔들고는 있는데 사실 그 머릿속에는 언제 저 늙고 병든 주인의 목을 물어뜯을까 그 타이머를 째깍째깍 맞추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와, 아주 날카로운 비유네요. 거기에 살을 좀 더 붙여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은 트럼프의 파병 요구에 평화헌법이라는 아주 합법적이고 훌륭한 방패를 내세우면서 단 한 명의 전투병력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 합법적으로 미국의 분괴를 방관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대 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역대 최대 방위비인 9조 엔을 쏟아부으면서 2,000km 사거리의 장거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등 노골적으로 선제 타격 능력을 키우고 있죠. 심지어 미국이 당장이라도 전쟁을 벌이겠다는 이란과 독자적인 회담을 조율하면서 완전 독자 노선을 걷고 있잖아요. 네, 완전히 뒤통수를 칠 준비를 끝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본 특유의 문화적 심리와 국제정치의 결합을 봐야 하거든요.
일본에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메이와쿠 문화가 있죠. 네, 유명하죠. 겉으로는 엄청 예의 바르고. 그런데 이 메이와쿠 문화의 가장 깊은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상대방을 완전히 적으로 간주했을 때 나타나는 극단적인 냉혹함입니다. 극단적인 냉혹함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데요? 요란하게 싸우고 협박하는 건 사실 아직 관계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공력의 신호는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행위가 사라진다고요? 네, 대화, 조율, 심지어 갈등마저도 완전히 실종되는 완벽한 정막.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지워버리는 것이죠. 지금 일본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 섬뜩한 정막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듣고 나니 진짜 서늘하네요. 일본의 일타겟이 결국 80년 동안 굴종해왔던 미국 본토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그 어떤 폭발음보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우리는, 한국은 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글로벌 패권이 이렇게 요동치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한국의 실체적인 군사력과 산업 1위 위상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거든요. 그쵸. 우리 힘이 세졌으니까요. 최근에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례적으로 실리적인 저자세를 취하고 또 전 세계적인 고립 속에서도 러시아가 끝까지 한국과의 연결성을 유지하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아, 강대국들이 다 한국 눈치를 본다는 거네요.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현재의 이 팽팽한 글로벌 균형을 깰 수 있는 실질적인 키가 바로 한국의 압도적인 반도체 산업 역량, 그리고 즉각 투입 가능한 군사력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너무 차가운 테이블 위에서의 이론 아닌가요? 아무리 냉혹한 국제정치라도 미국이 파병을 안 하겠다고 버티는 한국을 억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슨 감정적인 덫을 놓을 수 있잖아요. 덫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민간 선박이 피격당한다거나 실제 우리 국민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여론이 막 들끓을 텐데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그걸 그냥 차갑게 무시할 수 있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략인가요? 질문하신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냉독한 현실주의가 요구됩니다. 국가의 생존 단위에서 보면요, 감정은 사치일 뿐이거든요. 감정은 사치다. 아니, 자국민의 피해 앞에서도요. 뼈아픈 이야기지만 국제 역학 구조를 한번 차갑게 분해해보죠. 만약 미국이 파놓은 덫, 즉 그 분노라는 감정적 자극에 휘둘려서 한국이 중동 파병을 결정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명분은 생기겠지만 전쟁에 말려들겠죠. 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너져가는 미국의 전쟁 대행자가 되어서 끝없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현재 미국은 외통수에 걸려 있어요. 트럼프는 내부의 정치적 붕괴를 막기 위해 전면전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그걸 수행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한국이 멱살을 잡고서라도 필요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늪에 빠져 있다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방어 기제는 바로 무관심입니다. 동맹 파괴를 들먹이든 감정적인 덫을 놓든 정부와 대중이 철저히 무시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타격에 반응하지 않으면 덫을 놓은 쪽이 당황하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제풀에 꺾이거나 다른 타겟을 찾을 수밖에 없죠. 국가는 대중의 분노를 대리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계산하는 기계여야만 합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정신이 번쩍 듭니다. 분노나 공포 같은 감정에 휘둘리면 남이 짜놓은 판에서 소모품이 되는 거고, 냉정함을 유지하면 우리의 그 압도적인 실력을 무기로 이 난장판의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체해본 이 거대한 퍼즐들을 머릿속에서 한번 하나로 쫙 연결해 보시죠. 4월, 거대 자본과 점성가가 23시간 거래 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인위적인 공포. 네, 그리고 5월. 그 공포에 속지 않고 버텨낸 자들이 70조 원이라는 압도적인 실적과 알고리즘의 쇼스퀴즈를 통해서 거대한 자본 수확이죠. 맞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허장성세만 남은 종이호랑이 미국과 평화헌법 뒤에 숨어서 조용히 주인의 목을 노리는 일본의 섬뜩한 침묵. 마지막으로 이 모든 벼랑 끝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철저히 감정을 배제한 채 차가운 현실주의로 무장해야만 하는 한국의 생존 전략까지요. 이 복잡해 보이는 현상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눈으로 소비하는 뉴스의 그 표면 이면에는 언제나 자본의 탐욕과 국가의 냉혹한 생존 본능이 기계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네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공포를 주입하려고 할 때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왜 공포를 필요로 하는지 그 구조를 읽어내는 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탐욕과 정치 권력이 어떻게 공포를 설계하고 또 그 얄팍한 설계가 어떻게 실체적인 숫자 앞에서 역풍을 맞는지 생생하게 파헤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곱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화두죠?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 자본, 일본 정치인, 한국의 투자자 이렇게 인간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왔잖아요. 그런데 만약 말이죠. 이 모든 5월의 강제 매수와 글로벌 자금 이동을 주도하는 거대한 AI 알고리즘 자체가 단순히 기업의 실적만 계산하는 것을 넘어서 서방 제국의 몰락과 지정학적 무게중심의 이동을 이미 스스로 학습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알고리즘이 지정학적 붕괴를 학습했다고요? 네. 국가의 군대나 대통령의 과격한 말 한마디보다 감정 없는 알고리즘의 차가운 수치 판단이 세상의 권력과 자본을 완전히 재편하는 날이 어쩌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상상이네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거니까요. 그렇죠.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묻겠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재편되는 이 거대한 설계도 안에서 당신의 자본과 당신의 생각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주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